무릎 꿇고 사과해요. 송현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한도윤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고 복도 끝에서 아들 민준이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민준이의 외침도 소용없었습니다. 송현우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제 알겠죠? 당신이 누군지. 한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낡은 작업복, 구부정한 어깨, 그는 그저 폐지 줍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인지, 왜 무릎을 꿇었는지, 그리고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시작이라는 것을. 폐지 줍는 노인의 시험.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올해 66이죠. 사람들은 저를 항만재단 이사장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저 평생 배한 척 크레인 한 대를 만지며 살아온 기술자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기름때가 밴 남색 점퍼와 색이 바랜 면바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거친 천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영락없는 폐지 줍는 노인이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이마, 손등에 검버섯. 오늘 하루 저는 한도윤이 아닙니다. 그저 이름 없는 노인일 뿐이죠.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폐에 스며드는 냉기가 뺨을 따끔하게 찔렀고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인도 구석에 버려진 종이박스, 편의점 앞 쓰레기통 옆에 놓인 페트병 몇 개, 손바닥에 박스 테이프의 끈적임이 묻었고 병 입구에서 풍기는 시큼한 음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거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는 커피 향이 흘러나왔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그 냄새가 공복의 배를 자극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사람을 봐야 했으니까요. 제 아들 한민주는 올해 33입니다. 그런 아들이 최근 한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송현우. 아버지, 연우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들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강한 사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하다는 것과 따뜻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기로. 오전 10시쯤 저는 한 카페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 입구 옆 가로수 그늘 아래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 송현우가 카페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그녀가 제 앞을 지나가다가 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딱 1초. 그녀의 눈빛이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나쳤죠.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품은 바쁜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녁 6시쯤 그녀는 한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현관 앞 계단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컵을 들고 옆에는 작은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 한 끼만 부탁드립니다. 송현우는 그 노인 앞을 지나갔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노인에게 다가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종이컵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거 드세요.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같은 옷을 입고 송현우가 사는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엔진 오일 냄새와 타이어
고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구석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송현우가 나왔습니다.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검은색 수입차 앞에 섰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끌며 뛰어왔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고객님, 택배요. 309호 맞으시죠? 네, 그냥 거기 놓으세요. 택배기사가 상자를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쿵!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송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요? 이거 수입식기예요. 깨지면 어쩌려고요? 택배기사는 계속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송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택배기사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럴 필요까진 없는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송현우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요? 사람 일이니까요. 저는 택배기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송현우는 제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노인네가 일이나 하세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물건이 소중한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저는 택배기사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돌아섰습니다. 주차장을 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지만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값이 그렇게 싸구려가 됐나?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로비 앞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송현우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송현우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젊은 남자가 촬영 장비를 들고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찍으면 딱이겠다. 자연광이 들어와서 화사하게 나올 거야.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인사부터 할게요. 송현우는 카메라를 켜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나눔 활동을 준비했어요. 경비원분들과 청소하시는 분들께 따뜻한 간식을 준비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그녀는 카메라를 끄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이 정도면 되겠지? 완벽해. SNS 반응 완전 좋을 거야. 저는 그들을 따라 후문 쪽 관리실로 갔습니다. 경비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송현우가 다가갔습니다. 카메라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저기요. 송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309호 택배 언제 왔어요? 아, 오전에 왔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제가 집에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요? 그게 이유가 돼요?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제대로 일 좀 해요. 월급 받는 거잖아요. 경비원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송현우는 걸어가다 청소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는 걸레를 들고 계단을 닦고 계셨습니다. 아줌마. 네. 여기 물기 좀 닦아요. 미끄럽잖아요. 아, 네. 지금 닦는 중이에요. 지금 닦는 중이면 뭐해요? 사람 지나가는데도 그냥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1시간 후
송현우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경비실 앞에 섰습니다. 여기 경비원분들께 따뜻한 음료 드리러 왔어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음료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세요. 카메라는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씁쓸함을. 저는 관리실로 들어가 경비원분께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니까요. 그래도 참기 힘드실 텐데요. 참아야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저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의 인생이라면 난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저는 송현우의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309호 앞이었죠. 오늘은 제 아들 민준이가 연우의 집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송현우가 나왔습니다. 어서 와요, 오빠. 민준이가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송현우가 문을 열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배달이요. 배달원이었습니다. 20살 즈음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309호 맞으시죠? 네. 그 순간 배달원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쾅당. 플라스틱 용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한 양념 냄새가 순식간에 퍼졌고 붉은 국물이 카펫에 번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송현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환불해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환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카펫에 다 묻었는데 영상으로 사과해요. SNS에 올릴 거예요. 배달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객님, 그건 제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사과했습니다. 환불도 하겠다고 했고요. 그 이상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송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야,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공기가 멈췄습니다. 송현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예요? 오빠 아버지라고요? 민준이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너를 보러 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할지 보고 싶었다. 송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저 확인하러 온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요? 충분히 봤습니다. 뭘요? 사람을요. 송현우는 휴대폰을 꺼내 저를 향해 카메라를 켰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요. 당신이 저한테 한 모욕에 대해서. 민준이가 말렸습니다. 연우야, 그만해. 안 돼요. 이 사람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현우는 카메라를 저에게 향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당신이 누군지.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세상. 나라도 손을 내밀 줄 아는 어른이어야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민준이는 제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쳤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아직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조명은 켜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윤 씨, 왜 그래요? 민준이, 잘 키워줘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키워야죠.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도윤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끔 너무 강해요. 사람보다 일을 먼저 보고 마음보다 결과를 먼저 생각해요. 도윤 씨, 돈은 배를 띄우지만 사람은 배를 움직여요.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눈물이 젖어들었습니다. 아진. 저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돈은 배를 띄우지만 사람은 배를 움직여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평생 배를 띄우는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무릎을 꿇은 이유를,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 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송현우를.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진,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항만재단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단 장학사업 담당자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송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사진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맨 끝자리에 앉아 모자를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송현우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송현우입니다. 현재 외국계 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아 재단 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우 씨가 생각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인가요?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자를 벗었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송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현우 씨. 저는 한도윤입니다. 이 재단의 이사장이자 며칠 전 당신이 무릎 꿇게 했던 폐지 줍는 노인입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지하 주차장 CCTV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요. 그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경비원에게 반말하는 장면, 청소 아주머니에게 면박을 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배달원에게 영상 사과를 요구하는 장면,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민원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송현우 씨와 관련된 항의가 총 12건입니다. 모두 반말, 무시, 폭언과 관련된 내용이죠. 송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송현우 씨, 당신은 사람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린 자는 진실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송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합니다. 송현우는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구의 크레인이 여전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민준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연우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건 어려운 일이다. 강한 것과 따뜻한 것은 다르다. 똑똑한 것과 현명한 것도 다르지. 민준아, 오늘 연우를 만났니? 네. 결별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연우야,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넌 내 배경을 사랑했구나.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파트 단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고 깨끗이 면도를 하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관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원분이 나오셨습니다. 이사장님? 네, 기억하십니까?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일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사장님께서 왜? 아닙니다. 제가 진작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재단 명의로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경비원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는 청소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복도 계단을 닦고 계셨습니다. 아주머니. 네. 저는 한도윤입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아주머니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주머니, 그날 일 죄송합니다.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재단에서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당신의 수고가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택배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 택배기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항만재단 이사장 한도윤입니다. 재단에서 제로 갑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배달 노동자, 경비원, 청소 노동자분들을 위한 권익보호 사업입니다. 택배기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재단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 재단은 제로 갑질 캠페인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 특히 서비스 노동자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공기에는 흙내음과 꽃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손에는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도와줄게요. 어린 남자아이가 제 옆에서 뛰어왔습니다. 고맙구나. 아이는 길가에 버려진 페트병을 주워 제 리어카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모아서 뭐해요? 재활용하는 거란다. 우와, 멋지다. 조금 더 걸어가자 여자아이 둘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같이 해도 돼요? 물론이지. 아이들은 신이 나서 주변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리어카를 천천히 끌었습니다.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났고 한 입 베어 물자 단무지의 아삭한 식감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아버지,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변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하고 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고. 그래. 돈은 배를 띄우지만 사람은 배를 움직인다. 민준이는 그 말을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미를요. 바람이 불었고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공중에서 춤추듯 흩날렸고 그 꽃잎이 우리 주변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녁 준비했어요. 제가 만든 된장찌개예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된장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따뜻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그래. 아주 맛있어.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별이 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그 복도에서 하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그리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사람을 무릎 꿇게 하던 세상에서 나는 손을 내밀 줄 아는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지난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다. 후회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아버지, 저도 감사해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서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돈은 배를 띄우지만 사람은 배를 움직인다. 그 문장을 쓰고 나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환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진, 나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남긴 말의 의미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고 저는 그 흔들림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한도윤 이사장은 무릎을 꿇으면서도 사람의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송현우는 진실 앞에 무너졌고 민주는 사람을 보는 눈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과연 연우는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윤 이사장의 제로 갑질 캠페인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사람을 무릎 꿇게 했던 이 여자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